얘들아 18번 제외할게요. 미안합니다. 18번 정답 기니디 될 겁니다. 18번 정답 기니디. 그래 보기 편지 없어 뺄 겁니다. 쌤 이거 어제 문제 수정하면서 잘못 수정했네요. 얘들아 파동 진도부터 나가고 여러분 성적 입력하고 마지막 교시에 저거 문제풀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파동 다시 들어갈게. 해도 돼? 얘들아 빛의 이해 빛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빛의 중첩과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 앞전 교육과정에서는 파동에 대해서 다루던 단원인데요. 이번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파동 중에서도 빛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라고 개정되었는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예정 교육과정을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 안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학교에서 혹시라도 잘 들어 얘들아. 소리, 음파라든지 물결파라든지 줄의 진동을 다룬다면 선생님한테 따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 빛만 다룰 건데 학교에서 음파라든지 물결파 다룬다라고 하면 쌤 추가 설명 들어갈 테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중첩과 간섭입니다. 자, 그래서 빛은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파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건데 보기 전에 얘들아. 우리가 뒤에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울 거거든.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요. 입자의 성질도 가집니다. 근데 이 둘을 동시에 가지지는 않아. 어떤 현상을 관측할 때는 파동처럼 굴고요. 어떤 현상을 관측할 때는 입자처럼 굽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성을 가질 때도 있고 입자성을 가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파동성을 가질 때도 있고 입자성을 가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가진다. 한 번에 가진다. 동시에 가진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이때 빛은 이중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파동성과 입자성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고 언제는 파동이었다가 언제는 입자였다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오늘 공부하는 중첩이 일어날 때 또는 간섭이 일어날 때 같은 말입니다. 중첩이 일어난다, 간섭이 일어난다 또는 굴절이 일어날 때 이때는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빛은. 그럼 입자의 성질이 언제 나타나냐면 방전 효과가 나타날 때 입자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파동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입니다. 파동의 정의는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파동은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공부할 때 같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파원과 매질입니다. 맞아요. 파원과 매질.
그럼 파1은 뭐냐면 파동이 발생한 한 지점이 있을 거잖아. 파동이 발생한 지점, 그 지점을 우리는 파1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동의 근원지입니다. 파동이 시작한 지점을 파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빛만 다루지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파도 있고 소리도 있고 줄의 진동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물결파에서는 물이 매질이 될 거고요. 음파, 소리에서는 공기가 매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액체가 매질이 될 수도 있고요. 고체가 매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의 진동에서는 줄이 매질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때 빛의 매질은 어떻게 되냐면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른 파동은 매질이 없으면 진행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빛은 예외적으로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빛은 진공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질이 있어도 진행합니다. 기체 형태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액체일 때도 진행을 합니다. 고체일 때도 진행을 합니다.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빛은 예외적으로 매질이 있어도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공이든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갈게.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해. 근데 매질이 있을 때도 진행을 하긴 하거든. 그럼 이 매질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는 거야. 빛은 진공 상태에서도 원래 잘 가고 있었거든. 근데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 액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거든.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빛의 진행 속력은 진공, 액체,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어디서 제일 빠를까? 맞아. 진공에서 제일 빨라. 그 다음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야. 빛의 속력은. 그래서 우리가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빛의 속력을 많이 표현하거든. 빛의 속력 C. 여러분 통합과학 할 때도 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배웠지요. E는 MC 스퀘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 C가 빛의 속력이거든. 진공에서 이 빛의 속력이고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얘가 기체로 가거나 액체로 가거나 고체로 가면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속력이 늘어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굴절에 대해서 배울 거야. 굴절에 대해서. 자, 계속 갑니다. 파동은 전달될 때 우리가 두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 지점의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 나갑니다. 퍼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전달하거든요.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때 매질은 진동을 합니다. 즉 에너지는 퍼져 나가는 거야 얘들아.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매질은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결파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어떤 물결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해보자. 이 물결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해볼게. 그럼 잠시 뒤에 이 물결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지.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물결파 위에 나뭇잎이 하나 있었는데 나뭇잎의 행방을 찾을 거야. 나뭇잎의 행방을 찾을 거야. 파동이 발생하면 에너지는 전달되고 매질은 진동한다 그랬어. 매질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야.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할 수도 있고요. 좌우로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나뭇잎은 A의 위치로 이동을 했을까? B의 위치로 이동을 했을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아요. 어디로 이동했을까? 매질이랑 같이 갔어, 나뭇잎은. 얘들아, 매질이랑 같이 갔어. B야, 얘들아? A야. 이때 A야. 왜냐면 매질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한 거거든. 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한 거거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했단 말이야. 진동을 한 거란 말이야. 진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위아래로 움직일 뿐 이동하지 않아.
여러분 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지표 부근으로 이렇게 파도가 쳐오잖아. 파동의 일종일 거잖아. 그럼 파도가 계속 치다 보면 물이 여기 있고 여기는 없게 돼. 바다와 육지가 바뀌게 돼? 아니란 말이야. 파도가 칠 때는 이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한다. 이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파동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나뭇잎은 A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야. B의 위치로 갔다면 이때 매질 자체가 이동해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달하고 매질은 진동한다. 에너지는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근데 매질은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동 그래프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파동 그래프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는 그래프고 하나는 사진 또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먼저 축 살펴보시면 세로축은 변 위를 나타낼 거고 가로축은 그래프 두 종류 그릴 거거든요. 하나는 위치 나타내고요. 또 다른 그래프는 세로축 마찬가지로 변위이고요. 가로축은 위치입니다. 자, 그래, 똑같습니다. 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 자체는 똑같이 그려야 얘들아. 그래프 모양 자체는 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얘도 맞. 이렇게 그려줍니다. 둘 다 모습은 똑같아. 그런데 얘는 위치에 따라서 변이를 나타냈단 말이야. 변이 대신에 어떤 표현도 쓰냐면 위상이라는 표현도 쓸 거야, 얘들아. 위상. 위상이 같다, 위상이 반대이다,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위상 조금만 이따 설명하고 먼저 볼게. 자, 위치에 따른 변이를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0초일 때, 5초일 때, 10초일 때 위치에 따른 변이를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럼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시간에 따라서 한 지점만 쳐다봐야 되는 거야. 한 지점만. 그래서 이때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특정 지점만 보겠다. 0의 위치만 보겠다. 1의 위치만 보겠다. 5의 위치만 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가볼게. 어느 한순간에 0초일 때 파동의 모습이 이와 같았대.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파동은 진행해 얘들아.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고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잠시 뒤에 이 파동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지. 노란색 그래프와 같이. 잠시 뒤의 모습은 노란색 그래프와 같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A, B, C, D라고 명칭을 좀 칠게. A, B, C, A, B, C, D, E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파동이 흰색에서 노란색과 같이 진행하는 동안 모습이 변화하는 동안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랬지. 그럼 A는 어디로 진동을 한 거야? 아, 그렇지. 얘들아,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A는 아래로 진동을 한 거야. 그 다음 B는 어디로 진동을 한 거야? 그렇죠. 아래로 진동을 한 거야. C 어디로 진동을 한 거야? 그렇죠. 위로 진동을 한 거야. 그 다음 D는 어디로 진동을 했을까? 그렇죠. 위로 진동을 했을 거야. E는 어디로 진동을 했을까?
아래로 진동을 했을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 번 더. 왼쪽 그래프는 어느 한순간에 모습만 나타낸 거야. 그럼 어느 한순간에 모습을 찰칵하고 찍었더니 A는 0의 위치에 있었고 B는 최고점에 있었고 다시 C는 0의 위치에 있었고 D는 최저점에 있었고 E는 0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A, B, C, D, E 중에 한 지점을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측을 했다라는 거야. 자, 먼저 0초일 때 0의 위치에 있었잖아. 그럼 0초일 때 0의 위치에 있는 거 한번 거르자. A, B, C, D, E 중에 0초일 때 0의 위치에 있는 거 누구야? A 그리고 C 그리고 E 있잖아. 그럼 A, C, E 중에 하나인데 어디로 진동을 시작해 얘들아? 시간이 지났을 때? 위로 진동을 시작하지. 그럼 위로 진동을 시작하는 것은 A, C, E 중에 누군 거야? 그쵸. 얘는 C의 변이를 나타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C의 변이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왜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A랑 C랑 E는 전부 다 변이는 같지. A랑 C랑 E는 전부 다 변이는 같단 말이야. 하지만 A는 아래로 진동을 하고요. C는 위로 진동을 하고요. E는 아래로 진동을 하잖아. 그래서 A랑 C는 변이는 같지만 상태가 반대야. 진동 상태가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위상이 반대다. 또는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누구 그래프랑 똑같냐면 삼각함수의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그래프랑 똑같잖아. 그럼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는 극이함수이기 때문에 360도마다 이렇게 그려질 거지. 360도, 360도마다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위상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180도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 저 이제 보여줄게요. 오늘 숙제를 안 했어. 선생님 이제 저 36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똑같이 숙제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게요 라는 게 다음 주에 숙제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래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두 그래프의 차이 이해될까, 얘들아? 다시 왼쪽 그래프는 시간을 고정시켜 놓은 거야.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파동이 있어. 근데 파동에 어느 한순간 0초든 5초든 10초일 때 그때 찰칵 하고 찍었던 거야. 그래서 각 지점의 변이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점을 찍은 거야. 오른쪽 그래프는 그 변위 중에 매질 중에 하나만 딱 쳐다보겠다는 거야. 난 이제부터 C만 쳐다볼 거야. C만 쳐다봤더니 얘는 시간에 따라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다시 한 번 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반복하는구나 나타나는 게 오른쪽 그래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맞아요. 매질의 위치를 선생님 나타낸 거예요. A, B, C, D, E는 매질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임의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파동에서 알아야 되는 요소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됐든 오른쪽 그래프가 됐든 변이가 최대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얘들아, 마루는 꼭대기를 의미해. 너네 호두마루 알아? 체리마루 알아? 호두마루, 체리마루. 요새는 TV 광고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호두마루, 체리마루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었단 말이야. 집에 가서 호두마루 CF 쳐봐. 유튜브에 쳐봐. 그럼 그러면 옥상에 가서 호두가 체리야, 호두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산 꼭대기에 가서 그 마루야. 모르지?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이 꼭대기를 뭐라고 한다고? 마루라고 한다고. 그 다음 제일 아래는 골이라고 해. 골. 제일 아래에 있는 지점을 골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럼 마루와 골의 정 가운데 지점을 진동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진동 중심에서 최대로 위로 간 게 어디라고 얘들아? 마루. 최대로 아래로 간 게 어디라고? 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진동 중심에서 최고점까지, 진동 중심에서 최저점까지, 다시 진동 중심에서 최고점까지, 진동 중심에서 최저점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폭이라고 해. 진동의 폭. 얘들아, 이거 여러분 비슷한 거 어디서 봤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용수철에 진동 받지. 그 진폭이야, 얘들아. 그리고 진폭은 보통 기호로 나타내는데 A로 씁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A로 써. 진폭. 자, 그리고 이때 여기부터 조금 달라지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을 측정을 할 거야. 그럼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될 수도 있고 골부터 골까지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잡았던 지점에서는 A부터 C까지 아니라 E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할 거예요. 기호로도 보통 쓰는데요. 람다로 표현을 합니다. 파장 람다. 될까요? 파동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파동의 길이. 그럼 파동의 길이를 측정할 건데 얘들아 파동이 이렇게 무한히 있잖아. 그치? 그럼 이때 파동의 길이 얼마나 봐야 돼? 무한히 볼 수 없으니까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마루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부터 골까지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다시 얘들아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야? 시간을 아는 거야. 그럼 마루가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의 시간 또는 골이 다시 골이 될 때까지의 시간, 위상이 같아질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이것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매질이 한 번 진동한다는 건 마루에서 출발해서 다시 마루로 오거나 골에서 출발해서 다시 골로 오거나 0에서 출발했으면 다시 같은 위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인 거야. 그래서 이때 위상이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주기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T로 씁니다. 주기의 정의는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랑 같이 봐야 되는 물리량이 하나 더 있어요. 진동수를 볼 거예요. 진동수. 진동수는 매질이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볼 거야.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우리 다 할 수 있거든. 자, 주기는 T로 쓸 거고 진동수는 F로 쓰는데 해볼게. 어떤 매질이 주기가 2분의 1초래. 한 번 진동하는데 2분의 1초 걸려? 그럼 1초에 몇 번 진동할까? 맞아. 다시 어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5분의 1초 걸려? 그럼 1초에 몇 번 진동할까? 5번. 어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3초 걸려? 그럼 1초에 몇 번 진동할까? 그렇지. 3분의 1번. 아, 그러면 이때 주기랑 진동수는 서로 어떤 관계구나? 맞아. 역수 관계구나. 그래서 단위도 역수거든. 주기의 단위는 뭐 쓰고 있지, 얘들아? 기호는 T, 단위는 시간 초. 그러면 진동수의 단위는 초의 역수거든. 초분의 1이 진동수의 단위인데 매번 이렇게 쓰려니까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새로 부여를 합니다. 우리 HZ라고 쓰고 헤르츠라고 읽어줄 거야. 이게 진동수의 단위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주기랑 진동수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요? 역수 관계라고요.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이다. 될까요? 네. 자, 그래서 1페이지 아래 보시면 우리가 선생님 그림 하나 더 그려놨거든? 아까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잠깐 끊었다 가자. 실선 모양의 파동이랑 점선 모양의 파동이 있습니다. 실선 모양의 파동이 처음 운동이고요. 점선 모양이 잠시 뒤의 모습이야. 실선이었다가 잠시 뒤에 점선과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주어질 거야, 얘들아. 이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다 라고 주어져.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잠시 뒤의 모습을 그려. 파동의 진행 방향이 왼쪽이다 라고 하면 잠시 뒤의 모습을 그리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이때 위치가 0인 지점에서는 A 지점이네요. A 지점에서는 어디로 진동을 하겠다? 아랫방향으로 진동하겠다. 다시 한 번 더. B의 위치에서는 어디로 진동하겠다? 그치, 위로 진동하겠다. 다시 한 번 더. C의 위치에서는 어디로 진동하겠다? 그쵸, 아래로. 잠시 뒤에 점선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D의 위치에서는 어디로 진동하겠다? 그쵸, 윗방향으로 진동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들아, 앞으로는 이 점선을 그리지 않고도 찾아볼게요. 점선을 그리지 않고도.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잠시 뒤에 파동이 이렇게 끌려올 거잖아. 그러면 B의 잠시 뒤의 모습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왼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파동이 이렇게 끌려올 거잖아. 끌려올 거잖아. 그럼 B는 잠시 뒤에 여기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파동이 지금 이렇게 있어. 근데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끌려올 거지. 그럼 B의 잠시 뒤의 모습은 왼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C의 잠시 뒤의 모습을 오른쪽에서 찾으라고 왼쪽에서 찾으라고? 그렇죠. 왼쪽에서 찾을 거야. D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찾으라고? 왼쪽에서 찾으라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어차피 얘들아 마루나 골은 우리가 모르면 바보란 말이야. 얘들아 마루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어디로 진동할 거야? 아래로. 골에서 더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어디로 진동할 거야? 위로 진동할 거잖아. 근데 0인 지점에서 찾는 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0인 지점에서 잠시 뒤의 모습을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봐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한 번 더 해보자 얘들아. 어떤 파동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왼쪽으로 진행한다. 혹시 바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루랑 볼이랑 더 해보자. 자, A는 잠시 뒤에 어디로 진동하겠다? 위아래. 그렇지 얘들아.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잖아. 그러면 A의 잠시 뒤에 모습은 어디서 봐야 된다고? 오른쪽에서 봐야 된다고. 아래로 진동하겠다는 거야. 그럼 B는 어디로 진동하겠다? 위로 진동하겠다. C는 어디로 진동하겠다? 아래로 진동하겠다. 그 다음 B 어디로 진동하겠다? 아래로 진동하겠다. E 어디로 진동하겠다? 위로 진동하겠다. 진행 방향을 반대로 찾아주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어디로 진동하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 좋아요. 아, 파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봤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봤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또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또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잘 따라오고 있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다시 또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여기까지 됐니? 다시 얘들아, 처음에 파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니? 파동 어디로 진행한다라고 가정했지? 오른쪽으로. 그럼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됐어? 또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왼쪽도 더 이어주면 돼. 또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또 잠시 뒤에 파동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그러면 이때 파란색이 되었을 때 처음 파동의 모습이랑 어때? 같아요. 이해됩니까? 처음에 흰색 모습이었잖아. 그리고 계속 잠시 뒤 하다 보니까 파란색 모습까지 왔는데 파란색일 때 흰색일 때가 겹쳐진단 말이야. 파동의 모습이 같더라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때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볼 거야. 파동이 여기에서 선생님 계속 출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파란색일 때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럼 파동이 이만큼 온 거란 말이야. 딱 얼만큼 왔을까?
길이지, 얘들아, 길이. 얼마만큼의 길이를 왔을까? 맞아. 딱 한 파장만큼 온 거야. 그럼 딱 한 파장만큼 오는 동안 매질의 진동을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매질의 진동을 한번 살펴볼게. 여기 이 지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지점. 땐 빨주 노파 순서대로 그렸어요. 흰 빨주 노파예요. 자,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가야 돼. 어디로 진동했어? 위아래, 아래.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왼쪽인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주 어디로 진동했어? 위로 진동했어. 또 어디로 진동했어? 위로 진동했어. 또 어디로 진동했어? 아래로 진동했어. 그럼 얘들아, 이때 매질이 딱 한 번 진동했네. 이때 걸린 시간은 얼만큼 걸린 거야? 주기만큼 걸린 거야. 이해될까? 파동이 한 파장 진행하잖아? 그럼 무조건 한 주기만큼 걸려. 당연한 이야기야. 파동이 한 파장 진행해서 처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잖아. 파동이 한 파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각각의 매질들은 딱 한 번씩만 진동을 해줘야 돼. 마루는 다시 마루로 돌아와야 되고 골은 다시 골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 0이었던 위상들은 다시 0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파동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시간 나왔고 거리 나왔는데 못 찾고 싶어? 시간 나왔고 거리 나왔는데 못 찾고 싶어? 맞아. 이게 속력이야. 이게 파동의 진행 속력이야.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동이 진행한 거리 나누기 파동이 걸린 시간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된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파동의 진행 속력은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어. 꼭 한 주기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한 파장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4분의 1 주기 동안은 4분의 1 파장 가겠지. 2분의 1 주기 동안은 2분의 1 파장 가겠지. 그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야. 될까? 그런데 항상 파동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간다는 거야. 2분의 1 주기 동안 2분의 1 파장 갈 거고 3분의 1 주기 동안 3분의 1 파장 갈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 시간번도 바꾸자. 주기 분의 1 뭘로 고쳐줄 수 있지? 주기 분의 1 진노브 F 그렇죠. F랍니다.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매질에 따라 달라져 얘들아.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아까 선생님 빛의 속력만 이야기했잖아.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 순서로 느려진다라고 했잖아.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파동의 진행 속력 어때야 돼? 맞아, 같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때 뭐 배웠냐면 빨간색 빛이랑 파란색 빛이랑 적외선이랑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별에 지나가는 스펙트럼에서 빅뱅에서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가장 에너지 크지? 맞아, 보라색 에너지 가장 커. 그럼 보라색은 에너지가 크거든. 그래서 진동수도 크거든. 반면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거든. 진동수가 작거든. 그런데 빨간색 빛이나 보라색 빛이나 둘 다 빛이잖아. 매질이 같다면 속력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돼. 그래서 이때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그래야지 이 둘의 곱이 같거든. 알겠음. 같은 매질이라면 속력 같고요.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 달라집니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같은 매질이라면 속력은 일정합니다. 근데 다른 매질일 때 속력이 변화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 다른 매질일 때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두 개만 넣을게.
진동수가 일정하면 어떤 값도 일정할까? 그렇죠. 진동수의 역수인 주기도 일정합니다. 그런데 진동수 주기 일정한데 속력이 변화한대. 그럼 어떤 값은 변화할까요? 맞아요. 파장이 변화합니다. 여기까지만 필기해주고 쉽시다, 얘들아. 여기까지만 필기해주고 쉬었다가 다음 교시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 한번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보겠습니다. 먼저 중첩 원리입니다. 중첩 원리란 두 파동이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겹쳐지게 되었을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A라는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B라는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이와 같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얘들아 우리 눈에 두 개의 파동이 각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파동이 합쳐져서 하나의 파동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파동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중첩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A 파동의 진폭을 YA라고 이야기를 하고 B 파동의 진폭을 Y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합쳐진 파동의 중첩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첩파 또는 합성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첩파, 합성파의 진폭 Y는 A 파동의 진폭과 B 파동의 진폭의 합과 같더라. 이게 중첩 원리입니다. 합쳐진다라는 의미 가집니다. 자, 그 다음 파동의 독립성입니다. 파동의 독립성은 사실 크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이렇게 두 파동이 합쳐졌잖아. 그럼 합쳐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A 파동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B 파동 계속해서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 지 원래 가던 길로 간다라는 것이 독립성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중첩의 원리와 독립성의 원리가 더해져서 파동이 간섭할 때 살펴볼 건데요.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어. 보강 간섭은 말 그대로 합쳐진다라는 의미고 상쇄 간섭은 상쇄된다, 작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질 때 보강 간섭이란 두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만날 때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때 합성된 파동은 진폭이 더 커지게 되겠다. 이게 보강 간섭이고요. 상쇄 간섭은 마루랑 고리랑 즉 위상이 반대로 만나게 되는 거야. 합쳐졌을 때 이때 합성된 파동은 위상이 작아지게 되겠다. 진폭이 작아지게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은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때 시간은 무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점에서 관측을 했을 때 해당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면 그 지점은 3분의 1주기가 지나든 2분의 1주기가 지나든 1주기가 지나든 2분의 3주기가 지나든 계속해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떤 지점에서 지금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 그럼 3분의 1주기가 지나도 2분의 1주기가 지나도 1주기가 지나도 2주기가 지나도 그 지점에서는 계속 무슨 간섭만 일어난다? 상쇄 간섭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은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경로차라는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경로차. 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두 파동 A 파1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을 때의 경로차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 자, 파1 F1이 있고요. 파1 F2가 있습니다. 그럼 F1과 F2로부터 떨어진 임의의 지점에서 임의의 지점 P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거야. 그럼 F1과 F2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F1에서 마루라면 F2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루로 발생한 거야. 같은 위상인 거야. 그럼 F1에서 P점까지
예를 들어 이 파장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게. F2에서 P점까지도 이 파장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게. 이게 경로야 얘들아. 떨어진 거리. 그러면 F1에서 P점까지 이 파장이고 F2에서 P점까지도 이 파장이니까 경로의 차이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경로의 차이 0인 거야 얘들아. 이 람다 빼기 이 람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F1에서 마르고 1호부터 두 파장 떨어져 있는 지점에는 다시 위상이 무엇이 될 거야? 그쵸? 마르겠지요, 얘들아. 다시 F2에서 마르고요. F2로부터 두 파장 떨어진 지점의 위상 무엇이 될 거예요? 마루가 될 거지요. 맞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마루랑 마루가 만났으니까 무슨 간섭이 일어날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야. 다시 얘들아, 임의의 지점 Q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지점 Q점까지 F1으로부터 거리는 또 이번에 3람다라고 할게요. 3람다. 그 다음 F2로부터 Q까지의 거리는 1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람다. 자, 그러면 이때 Q점에서 F1은 마루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Q점의 F1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람다 떨어져 있잖아. 마루가 되겠지. 얘들아, 람다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건 위상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이렇게 있을 건데 파장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은 같은 위상을 가지겠다라는 거야. 1람다 떨어져 있든 2람다 떨어져 있든 3람다 떨어져 있든 4람다 떨어져 있든 이때 파장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위상을 가집니다. 따라서 Q점에서는 F1이 만드는 위상은 마루입니다. 한 번 더. Q점에서 F2가 만드는 위상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루입니다. 그럼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무슨 간섭 이루게 되겠다? 그렇죠. 다시 보강 간섭 이루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한 번 더 볼게. 한 번 더. 이번에는 임의의 지점 R점에서 살펴볼 건데 임의의 지점 R점까지 F1에서 떨어진 거리는 다시 한 번 더 3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F2에서 떨어진 거리는 3람다 말고 3.5람다. 3.5람다. 3.5람다라고 할게. F2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5람다라고 할게.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이때 R점에 F1이 만드는 위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고리겠지요. 파장의 정수배하고 반파장이니까 반대 위상이 되겠지. 고리겠지.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마루 있고 3람다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고리인 거잖아요.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R점에서 F2가 만드는 위상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골이 되겠습니다. 그럼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다시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보강간섭.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보강간섭입니다. 그럼 보강간섭이 일어날 때 경로차 한번 볼게요. 얘들아, 경로차는 델타라는 기호로 쓸 거예요. 델타. 자, P점에서 경로차 얼마 됩니까? 2람다니까요. 0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Q점에서 경로차 얼마 됩니까? 3람다. 1람다였으니까요. 2람다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R점에서 경로차 어떻게 됩니까? 3.5람다. 1.5람다니까. 2람다 되겠습니다. 즉 얘들아 이때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너가 만드는 위상이랑 내가 만드는 위상이랑 같은 위상일 거잖아.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차이가 난다.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경로차가 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세 간섭은 어떻게 되냐면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경로차가 날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해볼게요,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F1이 있고요. 그 다음 F2가 있을 때 임의의 지점 P점에서 F1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2람다고요. F2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5람다라고 합시다. 자, 둘 다 이번에는 골로 시작한다라고 할게. 골로 시작하고 골로 시작한다. 파원의 위상이. 자, 그러면 F1에서 골로 시작해서 2람다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어떤 위상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골이지요. 다시 한 번 더. F2에서 골로 시작해서 2.5람다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어떤 위상 나타나겠다? 그렇죠. 마루지요. 그럼 골과 마루가 만나면 어떤 위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다. 상세 간섭 경로차 얼마야, 얘들아? 그렇죠. 0.5람다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임의의 지점 Q점에서 F1까지 떨어진 거리는 3.5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F2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Q점에 F1이 만드는 위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에서 출발해서 3.5람다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마루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F2가 만드는 위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골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무슨 간섭이 일어나고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요. 경로차 얼마 되겠구나? 그렇죠. 2.5람다입니다. 그래서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차이 나면 즉 0.5람다, 1.5람다, 2.5람다, 3.5람다만큼 차이 나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구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얘들아 학교에서 대부분 안 다룰 건데 혹시나 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경우는요. 두 파원의 위상이 동일할 때입니다. 근데 두 파원의 위상이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야. 반대일 수도. 그 반대인 경우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 F1에서는 골이고 F2에서는 마루야. 그럼 다시 간다 얘들아. 다시 간다. 이때 P점은 F1으로부터 2람다 떨어져 있으니까 F1이 만드는 위상 어떻게 됩니까? 골 되겠습니다. 그 다음 F2로부터는 2.5람다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F2가 만드는 위상 어떻게 됩니까? 골이 됩니다. 이때 무슨 간섭이 일어납니까? 보강 간섭. 경로차는 얼마입니까? 0.5람다.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반대 위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결과값 뒤집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될까?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고요.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상쇄 간섭입니다. 근데 반대 위상으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상쇄 간섭이고요.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보강 간섭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심화 내용 하나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이 있고요. F2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있는 선이 하나 있다 라고 해볼게. 그리고 F1과 F2의 수직 이등분 선 위는 전부 다 경로차가 얼마일 거야? 얘들아 F1과 F2를 잇는 수직 이등분 선 위는 경로차가 전부 얼마일 거야? 0일 거지. F1으로부터 거리랑 F2로부터 거리가 같을 거지. 그럼 이때 이 수직 이등분선에서는 경로차가 전부 다 0이 될 거고 당연히 같은 위상이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 점 가운데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0.5파장 떨어진 지점을 볼 건데 가정을 좀 하고 갈게. 이때 F1으로부터 2람다 떨어진 지점이고요. F2로부터 2람다 떨어진 지점. F1과 F2는 4람다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1호부터 0.5람다 떨어진 지점으로 가볼게. 1호부터 0.5람다 떨어진 지점으로 가볼게. 그럼 0.5람다 떨어진 지점은 F1으로부터 몇 파장이야? 그렇죠? 1.5파장이야. F2로부터 몇 파장이야? 얘들아 집중해야 돼. F2로부터 몇 파장이야? 2.5파장이야. 그러면 이때 0.5람다만큼 떨어진 해당 지점에서는 경로차가 얼마지? 1람다지.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 그렇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 자, 얘들아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은 몇 람다만큼 떨어져 있어? 0.5람다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지. 보강 간섭과 이웃한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은 몇 람다 떨어져 있다? 0.5람다. 그럼 얘들아 또 여기서 0.5람다 떨어지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어? 보강 간섭. 또 0.5람다 떨어지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보강 간섭은 0.5람다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상쇄 간섭 찾고 싶어. 상쇄 간섭. 상쇄 간섭은 1호부터 몇 람다만큼 떨어져야 될까? 0.25람다야. 자, 보강 간섭으로부터 0.25람다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가볼게. 보강 간섭으로부터 이번에는 0.25람다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가보자. 그럼 이 0.25람다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F1에서 경로는 얼마야? 1.75람다지. 그 다음 F2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얼마야? 경로는 2.25람다지. 그럼 1.75람다와 2.25람다니까 경로차는 얼마 되겠습니까?
0.5람다 되겠지.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해당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이해될까요? 다시 두 개념 별개로 봐야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인 거야. 파장이 0람다 차이 나거나 1람다 차이 나거나 2람다 차이 나거나 3람다 차이가 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상세 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경로차가 나야 돼. 0.5, 1.5, 2.5, 3.5, 4.5 람다만큼 떨어져 경로차가 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두 파원을 잇는 수직선 위에서 이웃한 보강간섭 사이의 간격은 얼마라고? 0.5 람다라고. 이해될까요? 이웃한 보강간섭과 상세간섭 사이의 간격은 얼마라고? 0.25 람다. 얘들아, 그럼 상세간섭과 상세간섭 사이의 간격은 얼마겠어? 그렇죠. 0.25 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것까지 우리 같이 기억해 둘게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자주 쓰입니다. 문제 풀 때 자주 쓰입니다. 맞아요. 0.5 람다요. 보강간섭과 상세간섭 사이의 간격이 0.25 람다. 상세간섭과 상세간섭은 0.5 람다.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은 0.5 람다. 다시 얘들아, 이웃한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은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 이웃한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은 0.5 람다만큼 차이 나고요. 이웃한 상세와 상세 사이의 간격도 0.5 람다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웃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사이의 간격은 0.25 람다. 이건 수직선 위일 때만 할 수 있다, 얘들아. 수직선 위일 때만. 아까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못해. F1 여기 있고요. F2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임의의 점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이때는 못해. 이때는 못해. 언제만 할 수 있냐면 둘을 잇는 수직선상 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야. 수직선상 위에서. 잘 따라오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할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F1이고 F2가 있잖아. 그러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찾는 것은 F1과 F2를 잇는 수직 이등분선인 거야, 얘들아. 여기선 전부 다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보강간섭이 일어난다고. 전부 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인 거야, 보강. 경로차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좌우로 상세간섭이 일어날 거잖아. 상세간섭.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경로차가 얼만큼 일어날 거야? 경로차는? 그렇죠. 0.5 람다인 거야. 경로차가 0, 0.5 람다, 1 람다, 1.5 람다, 2 람다, 2.5 람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F1과 F2로부터 경로차가 0.5 람다인 지점들을 모은 선을 뭐라고 할까? 기하 배웠잖아. 기하. 기하. 기하 배운 학교 있을 텐데. 신도림 있잖아, 신도림. 그렇지. 쌍곡선이야. 올. 신도림 배웠잖아. 신도림 기하 들어갔잖아, 이번에. 쌍곡선입니다. 얘들아, 쌍곡선의 정의는 뭐냐면 두 지점으로부터 경로차가 거리 차이가 같은 지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좌우 대칭으로 나타날 거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물리 시간에 수학까지 알려줘 버렸지. 뭐야? 여러분 2학기 때 기하 배울 거야.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될까요?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쌍곡선이 나와, 얘들아.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수직 이등분선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상세간섭 경로차가 0.5 람다인 지점들 쌍곡선 나오고, 두 번째 보강간섭 경로차가 1 람다인 보강간섭 지점들 쭉 나오고, 경로차가 1.5 람다인 상세간섭인 지점들 나오고, 이렇게 쭉 갈 거야. 이해될까요? 괴정 전까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뒷장에서 넘어오셔서 이중 슬릿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들아, 개정된 이후에 교과서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었지만 학교 선생님 바꾸지 못했단 말이야. 다시 얘들아, 개정이 됐어. 여러분 해부터 개정이 됐지. 너무 갑작스럽게 개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의 두뇌는 미처 개정하지 못했단 말이야. 나쁜 뜻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야 이제 개정됐다 해서 선생님의 뇌가 그걸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봐봐 얘들아.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쳤을 때 그리고 중간고사 때 나눠준 자료도 다 개정 전 자료 쓰십니다.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개정 전에 나왔던 내용들은 개정 후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설명드리는 겁니다. 될까요?
계속 갑시다. 자, 3페이지 이중 슬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해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중 슬릿이란 슬릿이 2개 있어요. 슬릿이 2개 있는데 요렇게 첫 번째 슬릿은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어. 이걸 단일 슬릿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슬릿에는 구멍이 이렇게 2개 뚫려 있어. 그래서 이때 단일 슬릿 앞에다가 초나 레이저를 켜두는 거야. 그럼 여기서 빛이 발생을 하겠지. 이 발생한 빛이 단일 슬릿을 통과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같은 위상의 빛만 남게끔 해주는 거야. 이 단일 슬릿 되게 작은 구멍이거든. 되게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를 통과한 빛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갈 거잖아. 그 중에서도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을 통과한 빛이 있을 거라고. 여기 위에 구멍과 아래 구멍을 통과한 빛이 있을 거고 이 빛들이 이제 다시 저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 도달하게 될 건데 각각이 다시 파1이 되는 거야. 위에 동그라미 F1, 아래 동그라미 F2에서 방출된 빛들이 스크린에 도달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F1과 F2로부터의 경로차에 따라서 보강 간섭 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1과 F2를 잇는 수직 이등분선상 위의 점에서는 다시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다는 거야. 정 가운데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럼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빛과 빛이 만나서 진폭이 커졌다는 거지요. 밝아졌다는 거야? 어두워졌다는 거야? 밝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 지점에서는 밝은 무늬가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이 지점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경로차가 다시 해당 지점에서는 경로차 얼마였지 얘들아? 0이었지. 그럼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경로차가 얼마인 지점이 나올 거야? 그렇죠. 0.5람다인 지점이 나올 거지.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빛과 빛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2개의 반대 위상이 만나서 진폭이 작아졌다는 거지. 어떤 무늬가 만들어지겠다?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F1에서 온 빛과 F2에서 온 빛의 경로차가 0.5람다가 되어서 다시 어두운 무늬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또 위로 올라가. 그럼 경로차가 얼마인 시점 나타나겠어? 1람다.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어? 보강 간섭. 무슨 무늬 나타나겠어? 밝은 무늬. 다시 또 위로 올라가. 그럼 경로차 얼마 나타나겠어? 1.5람다.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어? 상쇄 간섭. 무슨 무늬 나타나겠어? 어두운 무늬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아래로 가도 마찬가지잖아. 0인 지점으로부터 또 아래로 내려가. 경로차 얼마? 0.5람다. 무슨 간섭? 상쇄 간섭.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 다시 경로차 얼마인 지점 나타날 거야? 1람다인 지점.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무슨 무늬? 밝은 무늬. 다시 경로차 얼마? 1.5람다 될 거잖아. 무슨 간섭? 상쇄 간섭. 어떤 무늬? 어두운 무늬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중 슬릿 앞에다가 우리가 광원을 위치시키고 멀리 떨어진 지점에 스크린을 놓게 되면 이 스크린에서는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간섭무늬.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간섭무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때 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 매우 가깝거든. F1과 F2 사이의 간격 되게 가까워.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면도칼 있지? 면도칼 아니면 그 커터칼 있지? 칼 2개를 이렇게 착 붙여. 착 붙이고 얘를 샥 하고 해. 그럼 얘네들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을 거잖아. 그 정도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스크린은 겁나 멀리 위치시켜. 겁나 멀리 위치시켜.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가정을 좀 합니다. 다시 좀 볼게. F1이 있고요. F2가 있는데 1호부터 스크린은 되게 멀리 있어. 얘들아 훨씬 더 멀리 있어. 얘네 간격은 되게 좁고 스크린까지 간격은 되게 멀어. 그래서 파원으로부터 거리를 파원 간격을 D라고 둘 거야. 그 다음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둘 거야. L이라고 둘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로차를 찾는데
F1에서부터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F2에서부터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더 멀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 두 개의 광선이 거의 평행합니다. 나란합니다. 그래서 경로차를 찾을 때는 여기서 이 두 평행한 광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만큼이 경로 차이에 해당해. 오늘 한 번만 증명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식으로 외워서 빼면 돼, 얘들아. 근데 한 번을 증명해야 돼. 서답형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증명하겠습니다. 서답형 없어도 빈칸으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이걸 경로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경로차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각도를 세타라고 가정을 할 때 델타는 D 얼마지 얘들아? 그렇죠. sin 세타에 해당한단 말이야. D sin 세타란 말이야. 여기 빗변의 길이, 여기 높이이기 때문에 델타는 D sin 세타야.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얘들아 이 세타는 되게 작아. 세타가 되게 작을 때는 sin 세타랑 그치. 탄젠트 세타랑 거의 똑같단 말이야. 세타가 되게 작은 삼각형에서는 좀 더 작게 할까? 세타가 되게 작은 삼각형에서는 탄젠트 세타랑 사인 세타의 값이 거의 유사해.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 대신에 D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탄젠트 세타가 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여기가 세타이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게 되면 이때 이 각도도 얼마가 되지요? 세타가 되지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 왜 이렇게 되지? 맞네. 미안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네. 한 번 더. 이때 여기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둘 수 있단 말이야.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각도도 세타가 될 거야. 그리고 이때 다시 이렇게 선을 이어주시면 이 각도도 얼마가 돼? 세타가 될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 탄젠트 세타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그 상이 맺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L분의 x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경로차는 D 곱하기 L분의 x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될까요? 다시 갑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정의할게요, 얘들아. 이때 F1과 F2 사이 간격은 되게 가깝고요. 스크린까지의 간격은 되게 멀어요. 우리 경로차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만큼이 경로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두 파원으로부터 두 파원의 간격이 D라고 했을 때 경로차 델타는 D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각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때 사인 세타 대신에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잖아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값 또한 세타가 되겠다는 거야. 이 값 또한 세타. 그래서 내가 탄젠트 세타를 찾을 때는 L분의 X로 표현을 하겠다. 끝입니다. 될까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중 슬립에서 경로차 델타는 D 곱하기 L분의 X이다. 여기서 X는 얘들아, X는 중심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파원 사이의 간격을 뭘로 뒀고? D라고 뒀고, 스크린까지의 간격을 뭐라고 두고? L이라고 두고, 그 다음 중심으로부터 간섭이 일어나는 각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두자고? X라고 두자는 거야. 그러면 이때 경로차 델타는 D 곱하기 L분의 X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될까요? 얘들아, 교과서나 프린트에 해당 내용 나온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과서나 프린트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면 공식만 외워주셔야 해요. 공식만. 언급이 없어도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계속 볼게.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x가 0이야. 그래, 경로차 0인 거야. 그 다음 1호부터 두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b 곱하기 L분의 x2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는 b 곱하기 L분의 x1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 다음 2람다까지만 볼게. 2람다는 b 곱하기 L분의 x3 이렇게 봐도 될까? 얘를 0이라고 둬도 될까? 0, 1, 2, 3, 4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x를 다시 정의하자. x0는 0이지요. x1은 얼마야, 얘들아? 그냥 씩 넘겨서 정리하면 돼. b분의 L람다지요. 그 다음 x2는 얼마야, 얘들아? b분의 2L람다. 얘들아, x3는 얼마겠어? b분의 3L람다지. 그러면 이때 x0랑 x1이 떨어진 간격 얼마야? b분의 L람다. x1이랑 x2가 떨어진 거리도 얼마야? b분의 L람다. x2랑 x3가 떨어진 거리도 얼마야? b분의 L람다. 자, 그러면 이때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라고 할 거야. 델타 x의 값이 얼마로 나온다? 그렇죠? b분의 L람다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이웃한 어두운 무늬도 똑같이 얼마일 거야, 얘들아? b분의 L람다겠지. 계산해볼게, 얘들아. 이때 0.5람다는 b분의 LXY1이라고 할게. 다시 0.5람다는 d 곱하기 L분의 Y1. 1.5람다는 d 곱하기 L분의 Y2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Y1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Y1은 BD분의 L람다지. 그럼 다시 두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Y2 지점은 BD분의 3L람다. 그럼 세 번째는 2D분의 5L람다지. 그럼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야, 다시? B분의 L람다. 이웃한 밝은 무늬 또는 이웃한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은 B분의 L람다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정리하자. 간격이 좁을수록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두 파원의 간격이 좁을수록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넓어진다는 거야. 될까? 그리고 다시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수록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 다음 파장이 길어질수록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L이 클수록, 즉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수록,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그 파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증가한다 라는 거야. 보유라. 그럼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한다면 똑같은 스크린의 크기를 가졌을 때 밝은 무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많아질까 적어질까 얘들아? 얘들아 이 얘기하는 거냐? 똑같은 스크린이 있다. A의 경우와 B의 경우를 비교할 거야. A는 밝은 무늬 이렇게 있었대. B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졌다 그랬지. 밝은 무늬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면 밝은 무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는 거야. 밝은 무늬의
개수는 줄어든다. 이거 어두운 무늬로 바꿔도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오케이. 이게 이중슬릿입니다. 이중슬릿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빨간색 빛이랑 보라색 빛으로 실험을 했어. 빨간색 빛이랑 보라색 빛으로 똑같이 이중슬릿 실험을 했어. 그럼 빨간빛과 보라빛 중에 누가 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좁을까? 빨간색이랑 보라색 중에 누가 더 파장이 짧아요? 빨간색이야, 얘들아. 빨간색이 파장이 미안해.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요. 미쳤나봐.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요. 미안합니다. 보라색이 진동수가 크고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요. 보라색이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더 좁을 거야. 그럼 밝은 무늬의 개수는 누가 더 많을 거야? 보라색이 더 많을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얘들아, 빨간색이랑 보라색 중에 누가 더 간격이 좁다고요? 보라색, 누가 더 개수가 많다고요? 보라색 끝?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아래 빛의 간섭무늬, 우리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다 이야기했습니다. 밝은 무늬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 때? 보강 간섭, 경로차가 얼마일 때 반파장에? 짝수배, 홀수배. 짝수배. 보강 간섭은 방파장의 짝수배. 그럼 상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간섭? 상세 간섭. 그러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파장의 홀수배, 짝수배, 홀수배 끝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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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괜찮지 않아? 잠깐만 쉽시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다행히 오늘 내용이 끊어져 가서 다행이다. 내용이 지난주간 아니어져서. 왜냐면 좋으니까. 할까요? 다 했어, 얘들아. 다 했어, 다 했어. 한 바닥만 더 하면 다 했어. 볼게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빛의 간섭을 활용하는 예시들 해도 돼? 네. 자, 빛의 간섭의 활용입니다. 자, 첫 번째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인데요.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은 우리가 기름막에 의한 간섭이랑 그다음 비눗방울 막에 의한 간섭 볼 건데 기름막은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아스팔트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잖아. 완전히 평평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그 아스팔트에 기름이 어떤 연유에서건 기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기름을 우리가 위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 기름막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보인단 말이야. 또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저기 태양에서 빛에너지 올 거야. 태양의 빛에너지는 백색광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태양에서 온 빛 중에 일부는 이 표면에서 반사를 하게 되고 또 빛 중의 일부는 여기를 투과하고 땅바닥에서 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빛의 경로 차이가 나겠지요. 경로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날 거야. 이만큼 경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표면에서 반사된 빛과 바닥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 차이에 의해서 이 경로차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특정 파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빨간색이 됐든 주황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보라색이 됐든 이 경로차가 어떤 파장의 반파장의 짝수배인지에 따라서 특정 색깔이 보이는 거야, 얘들아. 우리 눈에 특정 색깔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보강 간섭 되겠습니다. 보강 간섭. 그래, 빨간색 빛이 보강 간섭했다? 그럼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보라색 빛이 보강 간섭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각도 따라 달라 보이는 거야, 얘들아. 내가 눈을 요렇게 뜨고 있는지 요렇게 뜨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잖아요. 이때 눈이 요따 있으면 이렇게 반사하겠지만 눈이 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로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빛과 이 빛의 경로차에 의해서
이 경로차가 보강간섭 일으키는 파장에서 특정 색깔이 보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비눗막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비눗방울 불어봤어요? 불어봤어 그거를? 그 나이 먹도록 그거 한번 못 불어봐봐 얘들아. 그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그 친구나 이렇게 없었던 거야? 자, 비눗방울 보면 얘들아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같이 불어보자. 비눗방울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여기에다가 퐁퐁 같은 거 섞은 물을 이렇게 적시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여기에 비눗막이 생겨. 비눗막이 생겨. 그런데 얘도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두껍습니다. 두께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두꺼워지는 형태야. 즉 높이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이 비눗막을 쳐다봤을 때 위치에 따라서 경로차가 다를 거잖아,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에서 반사된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반사된 빛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반사된 빛이 있고요. 이 아래에서 반사된 빛이 있어요. 그럼 경로차가 여기서 이만큼 날 거지요. 여기서 경로차가 이만큼 날 거지요. 그럼 경로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강간섭할 수 있는 파장도 다른 거고 색깔도 다른 거고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빨주노초 파란 뭐 여러 가지 색깔 보이고 중간중간에는 검은색으로도 즉 상쇄간섭으로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은 얇은 막, 비누막이나 기름막의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경로차에 의해서 간섭을 일으킨다. 이때 얇은 막의 두께와 각도에 따라서 경로차 달라진다. 보강 간섭하는 빛의 색깔, 파장도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곤충의 표면 색깔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모르포나비의 날개입니다. 이거 기억나, 얘들아? 여러분 통합과학 할 때 다 배웠는데. 안 배웠어? 오케이. 통합과학 할 때 예전 교육과정에 나왔는데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심포제의 일종입니다. 그래 모르포나비에는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 근데 얘가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파란색으로 보여. 어떻게 파란색으로 보이냐면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얇은 막이 씌워져 있어서 마찬가지야. 이 막의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의 경로차에 의해서 간섭 현상 일으킬 거고 이때 이 경로차가 보라색 빛을 보강 간섭하게끔 만들더라라는 거야. 그럼 보라색 빛이 보강 간섭했으니까 무슨 색으로 보인다? 미안. 파란색 빛이 보강 간섭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인다? 파란색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포나비의 날개뿐만 아니라 비단벌레라든지 공작배의 깃털도 마찬가지로 표면이 얇은 막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특정 파장, 특정 색깔이 우리 눈에 관측되게 된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빛의 간섭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무반사 코팅 렌즈입니다. 얘들아, 무반사 코팅 렌즈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렌즈 배울 거거든요. 우리 안경 쓰는 친구들 보통 여러분은 오목 렌즈 쓸 겁니다. 노안일 때는 보통 볼록 렌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근시인 경우에는 오목 렌즈 씁니다. 근시인 경우에는. 그럼 상이 제 위치에 맺히지 못하니까 우리 후정치가 상을 제 위치에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렌즈의 목적은 뭐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일부를 굴절시켜주는 게 목적이야. 굴절시켜줘서 내 후정체에서 이제 제대로 황을 맺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다시 얘들아.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항상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 매질의 경계면에 파동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반사하게 되고 일부는 굴절하게 됩니다. 다시 입사한 빛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반사한 빛의 에너지가 70일 때 굴절한 빛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맞아. 30인 거야, 얘들아. 이때 입사한 빛을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굴절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반사를 최대한 어떻게 해줘야 돼? 줄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반사 코팅 렌즈를 쓰는 거야. 완전히 무반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경 쓴 친구 이렇게 옆으로 보다 보면 안경에 무지개 무늬 활짝 나타나게 됩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나타나게 되거든.
본인 것도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해당 색깔이 보강간섭 일으켰기 때문인 거야. 그럼 우리 반사를 줄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반사 코팅 렌즈라고요. 무반사. 그럼 무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팅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얇은 막을 씌우는데요. 얇은 막을 씌우는데요. 이때 이 막에 의해서 반사하는 빛들이 상세 간섭을 하게 합니다. 반사하는 빛들이 상세 간섭을 일으키게 해. 그럼 반사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반사의 양을 최대한 줄인다는 거야. 그래서 굴절하는 양을 늘려준다. 이게 무반사 코팅 렌즈입니다. 다시 볼게요. 반사 방지 막에서는 반사되는 빛이 무슨 간섭 일으키게 한다, 얘들아? 무슨 간섭 일으키게 한다? 반사 방지 막에서는? 그렇죠. 상세 간섭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반사되는 빛의 양은 줄어들고 투과되는 빛의 백이 증가하고 시야가 선명해지게 되더라. 그 다음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입니다. 얘들아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 지폐 보시면요.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 지폐 보시면요. 여기 이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인단 말이야. 10,000원이나 50,000원권 보면 아 너네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도 여태 못 본 거야? 10,000원이나 50,000원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너네 왜 이렇게 다 슬퍼? 자, 그래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나 10,000원권, 50,000원권의 숫자가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도 같은 원리야. 각도에 따라서 경로차가 달라질 거고, 이때 이 경로차에 의해서 특정 파장이, 특정 색깔이 보강간섭이 일으켜서 다른 색깔, 다른 문양이 나타난다.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인다. 그 다음 마지막 태양 전지의 반사 방지막인데요. 태양 전지, 태양광 발전기란 말이야. 그럼 태양 전지, 태양광 발전기에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 광다이오드 쓰거든요. 광다이오드. 그럼 이 광다이오드에서 빛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야지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생성을 하겠지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계면에서는 항상 일부 반사하고 일부 굴절한단 말이야. 그럼 반사하는 양이 많아지면 흡수되는 양이 적어지잖아. 그래서 이때 태양 전지에도 마찬가지로 반사하지 않게끔 코팅막 입혀놓는다. 그래서 반사하는 양을 줄이고 또는 반사하는 빛이 무슨 간섭을 한다? 상세 간섭을 하여서 흡수되는 빛을 늘린다. 더 많은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뒤에 예시들은 얘들아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조금 풀어볼까요? 좋아요. 15페이지 한 문제만 볼게요. 28번. 얘들아 뒤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기억, 속력은 4cm per second이다. 2cm per second 지우세요. 진동수는 1Hz이다. 0.5Hz 지우세요. 15페이지 28번. 15페이지 28번. 뒤에 2cm per second 0.5Hz 지워버리세요. 풀라고. 15페이지 28번 풀라고, 얘들아. 얘들아, 풀라. 얘들아, 여러분의 머리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15페이지 28번입니다. 풀어줄게요. 풀었어요.
우리 소율이도 좀 재수 없어지면 어때? 소율이 언제까지 그렇게 인자하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친구들을 도와줄 거야? 응, 좀 자제해. 자제해. 자, 2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장과 폭력이 갖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두 파동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때 시간 T는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2초일 때 A와 B가 중첩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는 0초일 때의 모습인 거고요. 나는 2초 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편지에서 먼저 폭력 물어보고 있는데요. 파동의 진행 폭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얘들아? 파동의 진행 폭력 V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면 돼, 얘들아. 또는 뭐도 알려줬지? 그렇죠?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도 있다. 또는 뭐도 알려줬죠? F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그림 한번 볼게요. A는 진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A는 진폭 1입니다. 그 다음 B는 진폭 얼마입니까? 그렇죠? 2입니다. 이때 합성된 파동을 봤더니 위치 1에서는 진폭이 얼마였어? 위치 1에서는? 3이야. 그 다음 위치 3에서는 진폭이 얼마야? 2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때 2의 위치에서는 파동이 중첩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3의 위치에서는 아직 중첩되지 않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될까? 그럼 1의 위치에선 어떻게 중첩된 거냐면 A 파동이 골이고요. B 파동도 골. 이어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 즉 A 파동이 여기까지만 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파동이 처음 출발한 위치가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2까지 왔잖아요. 그럼 변이가 얼마인 거야? 4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왔으니까 변이가 4cm요. 몇 초 걸렸대요? 2초 걸렸대요. 그러면 4분의 2니까 2분의 4니까 속력이 얼마구나? 2cm per second구나. A랑 B는 속력 같다 그랬으니까 A도 2cm per second, B도 2cm per second입니다. 그리고 또 갈게 얘들아. 이때 파장이 얼마야? A의 파장?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 4지.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파장할 수 있는 거야. 주기 몰라. 위치에 따른 변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파장 찾아주는 거야. A 파동의 파장은 4cm고요. 당연히 B 파동의 파장 얼마예요? 똑같이 4cm지요. 됩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속력이 2cm per second고요. 파장이 4cm이다 라고 했으니까 주기가 얼마다? 2초이다 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이때 A의 주기 2초이고 B의 주기도 2초구나. 그럼 진동수도 찾을 수 있잖아. A의 진동수 얼마야? 그렇죠. 역수니까 2분의 1 헤르츠구나. 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선지에서 B의 진동수 얼마다? 0.5. A랑 똑같지요? 0.5 헤르츠이다. 응? 뭐라고? 진폭을 안 구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 4초일 때 얘들아 지금 2초잖아. 주기가 2초잖아. 그럼 4초일 때는 한 주기가 더 지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한 주기가 더 지났을 때는 위상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대로 연장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한 주기가 더 지났을 때 A는 여기까지 와 있겠지. B는 더 갔을 거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5cm인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 얼마 될 거예요? 얼마 될 거예요? 얘들아 변이니까 부호 달고 오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진폭 물어본다면 3이겠지만 변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 이때 1인 지점에서 1의 위치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지. 그럼 파장이 4cm니까 여기로부터 반파장 떨어진 지점 어디? 3cm인 지점이지. 무슨 간섭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보강간섭. 또 반파장 떨어진 지점 어디? 5cm인 지점도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보강간섭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될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원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그 사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한 보강간섭 사이의 간격은 단파장이고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사이의 간격은 4분의 1파장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 테스트 본 것 중에 정답률 50% 이하 문제들 좀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트지 다시 꺼내줄게요. 자, 4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만 볼게요, 얘들아. 네 문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문제. 이거 왜 밀렸냐? 응? 얘들아, 4번을 왜 틀려? 얘들아, 4번 지난 시간에 했고, 지난 시간에 됐는데 왜 계속 틀려? 언제까지 틀릴 거야? 이제 그만 틀려도 되지 않아?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는 문제가 길어서 어려운 척을 하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평면에 A, B, C 세 도선이 있다. A 도선과 B 도선은 각각 마이너스 2D랑 플러스 2D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류의 색이랑 방향도 다 알려줬습니다. A는 윗방향으로 4I0만큼 흐르고 있고요. B는 아랫방향으로 2I0만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원점 O를 우리가 P점이라고 이야기하고 P점의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C 도선은 마이너스 D부터 플러스 D까지 움직이면서 P점에 측정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보았다. 이때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 나를 보시면 C 도선의 위치에 따라서 C의 위치에 따라서 P에서 측정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는데 크기는 정확히 몰라 그냥. 근데 0부터 마이너스 D 사이에 있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 0부터 플러스 D 사이에 있을 때는 음의 값을 가진다. 요 정도만 알려준 거야. 자, 그럼 양의 값을 가질 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나오는 방향이래. 그 다음 음의 값을 가질 땐 당연히 어느 방향이 있어? 들어가는 방향이겠네. 자, 그럼 다시 가자. A도반과 B도반에 대한 정보 줬잖아요. A도반은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A도반이 P점을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겠지요. A도반은 P점의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고요. 그 다음 B도선은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B도선이 P점을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 되겠지요. 그럼 P점에서 A도선과 B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C도선이 마이너스 D와 0 사이에 있을 때 나오는 방향 맞는데 다시 한 번 더. A도 들어가는 방향, B도 들어가는 방향인데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면 이러면 C도선은 무조건 어느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C도선이 마이너스 D에서 0 사이에 C도선이 위치해 있다면 C도선은 P점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고 C도선이 흘러야 되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구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전류의 세기는 알려줬지요. 이때 4I0만큼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번. C에서 전류의 방향은 A에서 같다 맞습니까? 아니요. 반대 방향이지요. A는 윗방향, C는 아랫방향입니다. 니은번. P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C의 위치는 마이너스 2D와 마이너스 D 사이에 있다. 찾아야겠네, 얘들아.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를 찾을 건데 A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B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그 다음 C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총합이 0이어야 된대. A도선이 P점을 만드는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세기는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지?
ED 방향 전류는 4i 제로, ED분의 4i 제로에 비례하는 자기장 만들 겁니다. 그 다음 B 도파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기는 ED분의 2i 제로에 비례하는 자기장 만들 겁니다. 그 다음 C 도선은 이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만들고 있고요. 거리는 몰라요. X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류의 회기는 4i 제로라고 합니다. 그럼 A 도선과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총합이 C 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이랑 똑같아야겠네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3분의 8이 될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333D의 위치에 있겠구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D와 마이너스 D 사이에 있다 맞고요. 디귿번.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위치가 마이너스 4분의 D일 때가 플러스 4분의 D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D에 있으면 C는 나오는 방향, A와 B는 들어가는 방향이지. 근데 플러스 4분의 D에 있다면 C도 들어가는 방향, A와 B도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D일 때랑 플러스 4분의 D일 때랑 언제 더 크겠어? 플러스 4분의 D일 때 더 크겠지. 모두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D일 때는 그 차이값만큼이겠지만 플러스 4분의 D일 때는 한 만큼이니까. 될까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Y축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P와 XY 표면에 고정되어서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Q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원형도선 중심 A에서 나타나는 자기장 나타낸 것인데 얘들아, 직선도선의 자기장의 세기 B는 R분의 I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도 R분의 I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비례상수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형도선과 직선도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가지고 푸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원형도선 Q에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I만큼 흐르고 있고요. 원형도선 P에는 상황에 따라서 전류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에 흐르는 전류가 첫 번째 경우에서는 I 제로만큼 흐르고요. 방향은 기역 방향이다. 두 번째는 I 제로만큼 흐르고요.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EI 제로만큼 흐르고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근데 얘들아 사실 여기서 기역 방향 못 찾으면 바보 똥개지. 맞아 얘들아? 이때 중심에서 나타나는 자기장 볼 건데 첫 번째 경우에는 자기장이 0이라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자기장이 B0, 니은 방향이라 그랬지. 근데 얘네들 전류 똑같잖아. 방향도 똑같으면 자기장 똑같아 알겠지?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긴 하겠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 다시 볼게. 세 번째는 디귿 방향 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유형 풀 때는 우리 항상 0인 것을 먼저 분석하고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원형도선 Q에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A점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야. 근데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때 무조건 P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나오는 방향이어야겠지? 그럼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P 도선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렀다?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조금 더 해볼게. 이때 P 도선과 Q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이제는 이 표만 보고 이야기를 할 거야. 표만 보고 이야기를 할 거야. 먼저 첫 번째 경우에 P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Q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얼마라고 이야기할 거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 얼마? 그렇지, 똑같이 빈 거야. 얘들아 이때 B0 있으니까 같은 문자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P가 B만큼 만든다면 Q도 B만큼 만든다. 그래야지 합성자기장이 0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에 Q에 흐르는 전류 백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방향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럼 자기장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도 Q 도번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며 회기는 B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될까? 자, 그럼 이제 P 도선은 변하니까 변하는 거 고려해야 되는데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전류의 방향 반대로지.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은 반대로. 어느 방향?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또 전류의 세기가 2배 되고 방향이 반대가 됐네. 그럼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되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2배가 돼야 되고 방향 반대가 됐네. 그럼 어느 방향? 그렇죠. 나오는 방향. 끝인 거야. 아, 그러면 얘들아 이때 두 번째 경우에 P와 Q의 합성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B인 거지. 근데 B는 내가 만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B는 B제로이다 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 B, 들어가는 방향으로 B니까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고 회기는 얼마이다? B이다. 그럼 얘들아 이 B가 B제로잖아. 그럼 1B는 몇 B제로? 그렇죠. 2분의 1 B제로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 기억번. 기억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땡. 니은번. 니은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고요. 디귿번. 디귿은 B제로보다 작다. 2분의 1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19번. 얘들아 19번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보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얘들아 여러분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어도 해당 문제는 선생님이 말씀드린 문제풀이 규칙만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사각도선 나오고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사각도선 나오고요. 자기장 영역 1, 2, 3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균이란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기 전에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 방법대로 갈게요. 1, 2, 3 영역 있으면 1 영역 앞에를 뭐라고 두라고? 0 영역으로 두라고. 자기장의 색이 얼마라고? 0으로 두라고. 3 영역 바깥을 4 영역으로 두라고. 자기장 색이 얼마라고 당연히? 0으로 두라고. 자, 그 다음 1 영역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잖아. 나 이거 플러스로 둘래. 플러스 B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 영역은 자기장 어떻게 나타낼 거야? 플러스, 그렇지? 그 다음 3 영역은 자기장 어떻게 될 거야? 그렇죠? 방향이고 부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만 보면 되는 거잖아. 0에서 1로 넘어갈 때 변화 얼마야? 플러스 B0. 그 다음 1에서 2로 넘어갈 때 변화 얼마야? 그렇죠? 플러스 B0.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3B0. 3에서 4로 넘어갈 때 얼마야? 그렇죠? 플러스 B0. 그럼 전류가 플러스 1만큼 흐르고 플러스 1만큼 흐르고 마이너스 3만큼 흐르고 플러스 1만큼 흐른다. 끝이잖아. 그럼 첫 번째만 방향 잡아주자 그랬잖아. 0영역에서 1영역으로 들어가는 동안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지요. 자기장이 증가하면 같은 방향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감아줄 거지.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0에서 1로 넘어갈 때 반시계 방향이면 1에서 2로 넘어갈 때 전류? 그렇지. 반시계지. 부호 같으니까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전류? 시계. 3에서 4로 넘어갈 때 전류? 반시계 방향. 끝인 거야, 얘들아. 다 찾은 거야. 자, 그럼 문제 조건 보겠습니다. 기억번. P가 5cm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 P가 5cm를 지날 때 0에서 1을 넘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 전류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니은번. 유도 전류의 세기는 10이랑 15랑 비교하여라. 11 때가 또 장리 물어봤는데 10을 지날 때 유도 전류 얼만큼 흐를 거야, 얘들아?
B1B만큼 흐르는 거잖아. 플러스 1B. 그 다음 15를 지날 때 얼만큼 흐르는 거야? 3B만큼 흐르는 거잖아. 1만큼 흐르고 3만큼 흐르지. 그럼 언제 더 크다는 거야? 15를 지날 때, 10을 지날 때 더 작다. 맞는 건지 되겠습니다. 디귿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15를 지날 때와 20을 지날 때가 반대이다. 15를 지날 때 어느 방향? 시계 방향. 20을 지날 때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다. 맞는 건지 끝. 마지막 한 문제. 얍, 20번이에요. 이렇게 네 문제가 정답률 50% 이하. 정답률 50% 이하. 20번은 왜, 얘들아? 자, 갑시다. 무선 충전기에서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내부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 휴대전화가 충전됩니다. 그림과 같이 어느 순간 무선 충전기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윗방향이고요. 윗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가하고 있더라. 휴대전화 내부 코일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또는 B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네. 자, 그럼 방향부터 찾고 가자. 윗방향 자기장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같은 방향 만들어, 반대 방향 만들어? 반대 방향. 그럼 아랫 방향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전류 시계 방향, A 방향, B 방향? A 방향. 그 다음 니은번. 기억에는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휴대전화 내부 코일에 유도기 전력 맞습니까?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 발생합니다. 디귿번. 휴대전화 무선 충전 앙페르 법칙. 얘들아, 법칙 3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지. 앙페르 법칙, 렌츠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었잖아. 앙페르 법칙 뭐였어? 앙페르 법칙 뭐였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앙페르 법칙이었잖아. 렌츠 법칙은 뭐야? 그렇죠? 유도 전류는 자기 반복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 얘는 유도 전류의 방향.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은 뭐였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유도기 전력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기 반복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였던 거야. 될까?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다시 휴대전화의 무선 충전은 앙페르 법칙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지.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지. 패러데이 법칙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습니까?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집에 가셔도 되는 분이요. 오늘 커트라인 75점이고요. 박영희, 지안이, 대륜이, 흥아, 혜경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과제 미완 또는 테스트 미통과. 과제 미완 및 테스트 미통과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가셔도 되는 분들은 남아가 잘 질의응답 하시고요. 가시면 안 되는 분들은 남아 계실게요. 네. 주에. 오케이. 주에 언제 보낼 건데?